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대망의 2단원을 시작해 볼 건데요. 2단원의 제목은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으로 이번 시간부터 근현대사가 시작됩니다. 1단원에 비해 내용이 보다 디테일해지고 중학교 때 배운 역사보다도 내용이 심도 있게 들어가니까요. 좀 더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2-1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19세기 후반에 조선의 상황을 알아보기 전에 이 시기의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서구 열강들 사이에서는 독점적 자본주의가 성장하며 배타적이고 침략적인 민족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는 서양 우월주의로 이어지고 결국 서구 열강들은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화하며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이때 이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건 사회 진화론이었습니다. 사회 진화론이란 사회에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를 도입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걸 당연시 여긴 걸 말합니다. 이를 제국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국주의를 내세운 서양 열강들은 스멀스멀 자신들의 영역을 동아시아로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청과 일본은 서양의 문을 열게 됐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문호를 개방하게 됐는지 먼저 청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청과 영국은 이미 그 앞전에 제한적이나마 서로 교역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이 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심해지자 인도를 끌어들여 삼각무역을 통해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편이 마약이거든요. 이 국가 간 거래에서 마약을 사용하다니 정말 비도덕한 행위인데요. 이러한 아편의 유입으로 청에는 점차 아편 중독자가 많아지고 청의 은이 영국으로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청 정부는 아편을 몰수하고 폐기하는데요. 이를 구실 삼아 영국이 청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아편 전쟁인데요. 산업혁명 이후 이미 발달된 무기를 도입한 영국을 청이 이길 순 없었겠죠. 결국 청의 패배로 난징 조약이 체결되며 청은 영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상하이 등 5개의 항구를 열었으며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해 줍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 조약을 체결해 영사재판권과 최애국 대우까지 인정해 주는데요. 이렇게 조약을 맺은 후에도 영국의 무역 적자가 지속되자 영국은 다시 에로우 사건을 빌미로 2차 아편 전쟁을 벌이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텐진과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결국 청은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어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외국 공사가 베이징에 주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영국의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청의 문이 열렸는데요. 과연 일본은 어떤 식으로 문호를 개방했을까요? 일본의 경우 미국에 의해 문이 열리는데요.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 앞바다에서 벌인 무력 시위에 결국 일본은 싸워보지도 않고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일본은 2개의 항구를 열고 미국의 최애국 대우를 인정해줬고요. 이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 영사재판권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과 일본 모두 무력에 굴복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을 때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조선 역시 심심찮게 서양 선박인 이양선이 조선 앞바다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세도 정치로 인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삼정의 문란이 극심한 등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때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 흥선대원군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고종을 대신해 약 10년간 조선을 통치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엉망이 된 조선의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을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과연 흥선대원군의 정치는 어땠을지 통치체제의 정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안동김씨 세력을 숙청하고요. 당파에 관계없는 고른 인재 등용을 실천합니다. 또 안동김씨가 장악하고 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행정과 군사 기능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통치규범의 확립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법전은 대전회통과 6조의 행정법규를 정리한 육전조례가 있습니다. 또 흥선대원군은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이었던 서원을 철폐하는데요. 이 서원이 면세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백성들을 엄청 수탈했는데요. 이러한 서원을 흥선대원군이 강력하게 철폐한 겁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은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서원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결국 전국에 600개가 넘는 서원 중 47개를 제외한 모든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이러한 카리스마 넘치는 대원군의 정치는 농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지만 양반 유생들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안정과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해 삼정을 개혁합니다. 먼저 전정에서는 양전사업을 통해 토지대장이 오르지 않은 땅을 색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요.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포를 부과해 문란해진 군정의 개혁을 위해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이 호포제란 그동안 군포를 내지 않고 면세특권을 누렸던 양반에게 포를 부과시키는 제도인데요. 양반 너네들도 조선인 아니니 너네도 포를 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멋있죠? 실제로 이러한 호포제로 인해 군포를 납부하는 계층이 확대되며 국가재정이 확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사창제를 실시하는데요. 사창제는 곡식대여를 민간자치 형식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였으며 이로 인해 농민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정치로 확실히 민생이 안정되고 민심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복궁 중건을 강행해 민심을 잃기도 했는데요. 임진왜란 때 불타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해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경복궁 중건엔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공사비 마련을 위해 도성 출입 시 통행세를 부과하는가 하면 기부금 형태의 원납전을 징수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말이 좋아 기부금이지 거의 강제로 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또 당백전을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당백전은 당시 화폐였던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가치는 그에 미치지 못했고 물가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에게는 경복궁 중건을 목적으로 많은 부역을 시켰고요. 목재를 충당하기 위해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복궁 중건은 당연히 농민들과 양반들이 모두 싫어했겠죠? 그래도 어찌됐든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제 왕권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를 살펴봤으니 다음으로 대외 정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흥선대원군은 당시 수교를 요구하는 서양 열강들에 대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이때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병인박해입니다. 병인박해는 흥선대원군이 병인년에 조선의 많은 천주교도들을 탄압하고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사건으로 이러한 병인박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은 연해주를 차지하고 자꾸만 조선으로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프랑스와의 교섭을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와의 교섭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이에 기분이 상했던 대원군은 마침 천주교에 대한 금지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명분 삼아 수많은 천주교 신자와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합니다. 이것이 1866년에 일어난 병인박해인데요. 이렇게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했으니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한편 병인박해가 일어난 같은 해에 평양에서는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 침몰하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민가를 덮치고 살상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댑니다. 이에 화가 난 평양 관민들은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침몰시켰는데요. 이를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앞서 말씀드린 병인박해를 구실로 결국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하는데요. 이를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이때 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인물들이 있죠? 바로 양원수와 한성근인데요. 양원수 부대는 정족산성이라고도 불리는 삼랑성에서 그리고 한성근 부대는 문수산성에서 프랑스 군대에 맞서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이에 결국 프랑스는 물러나는데요. 그대로 물러나긴 아쉬웠는지 외교장각 도서와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갑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조선과의 수교가 어려워지자 독일인 오페르테는 충남 덕산에 있는 남연군 묘에 도구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 남연군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대원군 입장에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이에 서양인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은 더욱 확산됐는데요. 거기에 또 앞서 발생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하는 신미양요가 터집니다. 이때 미국은 군함 5척과 12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공했는데요.
미국의 공격에 강화도의 초지진과 덕진진이 함락됐으며 광성보 역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또 광성보에서 어제연의 눈물겨운 항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연은 결국 광성보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미국에 항복하지 않고 민심을 결속시켜 장기전에 대비하는데요. 결국 끝끝내 버티는 조선에 미군은 철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그대로 돌아가긴 아쉬웠는지 어제연의 수자기를 약탈해 갔는데요. 정말 이 시기 서양 열강들의 비신사적인 수교 요구는 들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절대 거부를 외치며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는데요.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병인년에 짓고 신민년에 세운다. 라는 내용으로 척화비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문을 꽁꽁 걸어잠근 흥선대원군. 그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서양 세력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긴 했지만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선의 근대화를 늦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흥선대원군이 전개에서 물러나고 난 뒤의 조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19세기 후반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잘 정리하시고요. 조선에서의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강의 자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강의 자료를 공유해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